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8월 한가위 넉넉하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만난 가족들, 친척들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멋진 추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문에 장을 보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내린 것보다는 가격이 오른 물건을 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감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보다 항상 높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느끼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지요. 이런 심리는 우리가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이익보다는 손실에 좀 더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길 가다가 내 돈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이 다 있다 보니까 재테크나 투자를 할 때도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저자 최용진 재무설계사를 모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재테크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추석 특집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우리 가정 살림에 도움을 줄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신 최용진 재무설계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이건 재테크 서적인가 싶긴 한데 일반적인 재테크 서적들은 대개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굴리고 모으고 불리세요. 이런 조언들로 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첫 장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네. 방어 포인트, 수비 포인트를 짚어주더군요. 뭐 그렇기도 한데요. 네. 책의 후반에는 또 반드시 꼭 해야만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또 많이 풀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 서적들이 공격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유는 네. 목적이 꼭 금융 상품 판매에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일부러 좀 방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좋은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금융상품에 속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수비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보험과 펀드, 우리가 잘 모르는 금융상품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책에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보험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걸 알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펀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네. 항상 공부를 먼저 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공부하게 되는 상품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걸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권유하시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하셨을 테니 가입할 때 이건 좀 따져보세요라고 좀 조언하실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책에도 네. 서술을 하셨지만. 특히나 보험은, 제가 생각하는 보험 가입의 목적은 그 병원비 부담에서 해방되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고 실제로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보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정도의 그 개개인마다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면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로 가까운 보험 설계사께서 예정이율이 어떻다, 뭐 공시율이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복잡한 설명을 해가면서 보험료가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줍니다. 그런 돈을 굴리는 목적으로 주로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가입하기도 한다. 뭐 아니면 같은 안보험인데 이번에 가입하면 7만 원에 할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8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해주면 예정이율이 변동돼서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 소비자들은 조금 현혹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꼭 지금 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보험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험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의 어떤 니즈나 목적 이런 방향에는 맞지 않은 다른 보험을 엉뚱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네.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뭔가를 쇼핑하고 오면 예. 이거 세일한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네. 정말 내가 필요한 제품인가는 뒤늦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마음속으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보험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싸다는 이유로 이번 달까지 싸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아까도 비근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은 적어도 1억 정도는 진단금이 어디선가 나와줘야 된다는 네. 설계사의 설득에 네, 동화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는 암 진단금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있는 데다가 심지어 실손 보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암보험을 더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걸리면 직장 못 다니고 네.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네. 뭐 암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안 들어올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은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요. 예. 그건 뭐 미래에 닥칠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하는 비용치고 암 진단금으로 1억 정도를 받기 위해서 월에 매월 네. 60만 원, 70만 원씩 저축 대신에 보험을 한다는 것은 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과도한 대비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이것저것 당연히 돈도 들고 벌이가 또 멈추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100% 해지하거나 대비하려고 돈을 붓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과도한 것이다 이 말이군요.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네.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해서 예. 정말로 뭐 크게 아플 때를 대비한 건강에 힘쓰는 비용으로 쓰던지 네.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비용으로 쓰면 오히려 뭐 질병도 오히려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네. 보험에 가입한 후에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한 얘기도 있더군요. 이거는 참 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참 다르구나 싶은 게 되게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되면 당연히 찾으러 가면 당연히 주잖아요. 네. 돈을 주네 안 주네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자가 이거밖에 안 붙었어요. 뭐 이거 가지고 싸우기는 하는데 네. 보험금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네. 그게 꼭 불법은 아닌 경우도 있고 복잡하더군요. 소비자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상품을 잘 몰라서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보상의 단계에서 잘 몰라서 또 손해보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 수준은 되신 것 같은데 그 실손의료비 보험을 예를 들자면 뭐 보상과에서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일부러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신청한 실비, 내가 쓴 병원비 정도는 돌려줘라라고 신청을 하면 일부러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재무설계사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제가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네. 어떤 거예요? 주로 예를 들면 감기 내지는 혹은 뭐 다른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네. 보상과 직원이 그 영수증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또는 어떤 진단금 같은 거를 청구를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어로 휘갈겨 쓰는 어떤 질병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상과 직원이 그걸 잘 몰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급을 해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글씨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보상과 직원이
그러면 아닌가 보다. 잘 모르더라도 네. 주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인가요? 회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말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님. 하여튼 저희가 모르겠으니까 못 맞습니다. 드려요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아. 보험회사는 네.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최대한 적게 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지는 않겠지만 이건 어쨌든 직원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나는 영수증을 10장을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상과 직원이 한두 장 정도 일하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보험금 청구를 본인 스스로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 직원은 또 보상과 직원이 또 아니거든요. 네.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저도 보상이 전화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 된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군요. 모르면 예. 모른다는데 몰라서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이런저런 들은 것도 있고 네. 또 도움을 청할 지인들이 있으니 네. 이런 거 안 된다는데 정말 안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서 다시 청구를 해서 받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전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구나라고 물러나지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에 잘 갖추어진 시스템에 일반 금융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이런 대항을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막막해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죠. 주로 실손업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실비 보험 안에 골절 진단금, 뭐 뼈가 부러졌을 땐 뭐 20만 원 줍니다. 이런 네. 것들 또는 입원 일당 말하자면 하루 저녁 병원에서 주무시면 하루에 2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드립니다. 일당이라는 게 또 특약의 형태로 끼워져 있거나 또 진단금 같은 것들 무슨 질병에 걸리면 네. 가령 성인이 자주 걸리는 11대 질병에 걸리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 소비자가 그 11대 질병이 무언지 달달달 외우면서 신청하진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있는 줄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죠. 보험 그렇겠죠. 소비자도. 예. 이거 뭐 있는 줄도 모르고 못 받는 거야. 이걸 참 구제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거 아무래도 나 된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될 것도 같은데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안 된다고 할 때 한 번 네. 더 미심쩍으면 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도 심판이 잘못 판정한 것 같으면 비디오 판정 다시 해보자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보험도 뭔가 어딘가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콜센터에 또 전화해봐야 똑같을 테니까 네. 방법이 뭡니까? 물론 가입한 설계사분께서 더 도와주시면 좋지만 또 그분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바로 가입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저희 책에는 쓰지는 않았지만요. 예. 숨겨진 잘 몰라서 못 받는 이런 보험금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어플에 그런 보험금을 찾아주는 어플들이 시중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열어서 네. 어플을 다운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보험금 찾기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도 보험금 찾아주는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주는 이런 소위 말해 업체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직업군이 또 따로 네. 있어요? 뭐 정확하게 추적을 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불특정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알겠어요. 일이다 보니 그렇게 그런 일을 무료로 도와주고 억울한 있어요. 일 당하면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던가 네. 이거 좀 세금 어떻게 할지 모르면 네. 세무사 찾아가듯이 네. 보험금도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손해사정사를 찾아가는군요. 그게 이제 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 가지 그 첨언 드리자면 네. 심지어 요즘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사의 어떤 보험 상품명인지 그리고 그 계약 안에는 어떠한 담보들이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이 말은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에서 가령 정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실 일이 있을 때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비용은 받을 수 있겠구나 추측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네, 참 그런 것까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보험 가입할 때 네.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내가. 네, 그러니 내가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이 된다는 건 스스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워낙 보험도 복잡하고 네, 가입할 때도 억지로 가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보니 가입하고도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방증이네요. 그런 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상품 쭉 보다 보면 뭐 공부해야 될 용어들이 꽤 많아서 그런데 하나하나 용어들이 혹시 뭐 시간이 되면 중요한 거 좀 짚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꽤 이제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재무설계사분에게도 조언을 듣고 하다 보면 뒤늦게 느끼는 게 네, 아이고 내가 이 보험 잘못 가입했네 하는 경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보험 가입하기 전에 미리 그런 정보를 알게 되는 케이스보다는 이미 가입해서 몇 년씩 붙고 있는데 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뒤늦게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이었네 네. 라는 결과가 올 때 이거 해지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대개는 나쁜 거면 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네. 해지할 때 고려해야 될 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알게 된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그 기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내가 잘못 가입된 보험이라는 걸 인지하시게 된 이후로 네. 그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어쩌면 지금껏 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대개는 20년 부을 거면 네. 한 7, 8년 지나면 알죠. 아차. 제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날 땐 이렇게 네. 표현을 해요. 고객께서는 소나타 할부로 사고 싶으셔서 그거를 소나타인 줄 구입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제네시스였다. 네, 이런 경우는 연비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불필요한 차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아지고 보험료도 비싸요. 그 비용들이 앞으로 뭐 몇 년간 더 내실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그 제네시스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야 중고차로 제값받고 팔면 그만인데 네.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돌려받는 돈의 크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우세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20년 30년 내실 거 생각하면 네, 지금의 손해를 빨리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보험은 그런 긴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해약 시점에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과 보험금의 지급 조건을 바뀌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만 줄이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애시당초 내가 그 보험의 가입 목적을 그대로 두되 암진단금이다. 암진단금이 2천만 원 나올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네. 그 보험이 내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줄이면 보험회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보장해 드릴 거면 이미 받은 보험료로도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감액 완납이라 그래요. 보장받을 금액을 감액해버리고 네. 그 보험의 보험료를 완납 처리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안 부어도 되는 네. 굳이 해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다 모든 보험마다 다 그런 옵션이 있어요? 아쉽게도 요즘에 나오는 보험은 네. 일부 보험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있다는 웬만하면 뜻이네요. 다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보험일 경우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런 보험은 주로 무슨 사고가 닥쳤을 때 얼마 주세요라는 그런 보험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것도 저축성 보험에는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뭔가 보장성 보험일 네. 경우에 내가 너무 큰 돈을 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면 붓는 돈도 줄이고 네. 그 대신 혜택도 줄이고 이렇게 서로 네, 협의를 볼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거군요. 붓는 돈이 비싸서 해약을 하면 큰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예. 그 해약환급의 수준이 이거 받아서 뭐해 하는 정도라면 그냥 감액 완납해버려서 네. 보장은 조금 축소됐지만 그래도 보험의 기능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네. 가장 지혜로운 돈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감액 완납 네. 그런 게 있군요. 또 하나 이제 종신보험에서 하나 찾아볼 만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취업이나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 종신보험부터 가입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사망할지 모르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너 이제 예. 돈 벌기 시작하니까 너 죽으면 어떡해. 이래서 종신보험이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종신보험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성인 남성 40세 전후로 봤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준비하려면 20만 원이 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축보다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 만들자고 내는 돈이 더 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이게 내는 게 이제 아까운 시기가 와요. 굳이 그렇다고 그 보험을 깨면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땐 네. 연장 정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장 정기요? 네. 그 뭐냐면 예.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장 정기할게요 라고 신청만 하면요. 지금까지 낸 돈만으로 1억 원은 보장해줍니다. 네. 보장은 낮춰지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종신토록 언제 돌아가셔도 1억 원 줄게요 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요. 낸 돈만큼에 대해서 60세까지만 1억 보장해 줄게요. 65세까지만 1억 보장해 줄게요 라는 식으로 네. 기간이 정해져서 정기입니다. 네. 그 종신보험은 결국은 사망하면 주는 건데 네. 인간은 누구나 사망하니까 네. 결국은 받게 되는 보험금이잖아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런데 내가 85세에 종신보험을 받아봐야 큰 도움도 안 되고 목적과도 다르니 네. 나는 내가 60세 넘어서 사망하면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크고 컸을 테니까 그 사망의 충격이 경제적으로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아, 제가 말씀드려야 될 설명을 아주 예, 잘, 그 말씀인 거죠. 잘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예. 네, 그 말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보장은 제한적인 기간 안에만 필요한 건데 굳이 몇십만 원씩 내는 돈이 아깝다면 네.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용어가 뭐예요? 연장 정기입니다. 연장 정기. 네. 그럼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이거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게요. 그 대신 저 보험료를 안 내거나 깎아서 내겠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아, 연장 정기? 네. 앞서 말이 많이 설명드린 어렵네요. 예, 감액 완납은 네. 보장받기로 한 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이고 네. 연장 정기는 보장받기로 한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쉽습니다. 아,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기간을 축소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금액을 축소하는 거야 어차피 내 형편과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하신 종신보험의 기간을 줄이는 건 줄이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당연히 예. 효과적이죠. 뭐 생각해보자면 지금이야 사망보험금 1억, 2억이 큰 돈인데 네. 말씀 주신 대로 85세 지금부터 40년 50년 후에 1억이란 돈은 어쩌면 네. 돈의 가치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그 사망보험금을 받아봐야 유족에게는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는 물론 뭐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례비로라도 쓰고 뭐 네. 다양한 용도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는 건 내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사망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입하는 건데 네. 그 말이라면 내가 경제활동을 멈출 쯤 되면 그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라면 내가 경제활동을 멈추는 시기까지만 좀 보장해 주세요. 이게 합리적이네요. 애초부터 그렇게 가입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애초부터 종신보험 하지 마시고 네. 정기보험 하시면 같은 보장 금액 사망보험금은 똑같이 나오는데 기간을 60세나 65세로 축소해서 가입하시면 종신보험보다 많게는 10분의 1, 네. 적어도 5분의 1 정도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60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보험회사도 굳이 그런 보험료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말이네요.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추석 특집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최용진 재무설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과목이나 지식 중에 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걸 왜 배웠지라고 하는 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물론 제 삶에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사회 나와서 특히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면서 네. 배우게 되는 지식들은 아니 이건 고등학교 때 왜 안 가르쳐 주셨던 거지?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저 보험 문제를 말씀 주시면서 안 좋은 보험은 가능하면 해약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나타와 무슨 다른 차를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 두 가지가 마음속에 걸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첫째는 저분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살짝 들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 방송에서 들으니까 보험은 옛날 보험일수록 좋다던데 요즘에 나오는 보험은 보험회사들이 점점 더 영악하고 스마트해져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이 나오고 그래도 예전에 나온 보험이 그나마 좀 보험회사가 어리숙할 때 순박할 때 만든 상품이라 그나마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꼭 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뭐 주로 설계사분들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 예전 보험보다는 지금 보험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굳이 깨지 않고 지혜롭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억지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승환 계약이라 불러요. 승환 계약. 승자는 한자어로 탑승할 때 승자예요. 예. 환은 뭐 바꾸다, 갈아타다 이런 의미죠. 그 승환이라는 것은 보험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렵게 표현할 거 없고 어쨌든 이 승환 계약이라는 것을 보험업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예. 가입자가 정말로 예전 보험이 완전히 안 좋아서 현저하게 불리한 그런 보험이라서 그럴 경우 아니라면 승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과징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 그런 아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뭐 보통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전후로 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이 해지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네. 그 승환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기존 보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기존 보험과 유사한 최신 보험이 별도로 있으면 네. 우리는 보통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네. 해약금 다 받고 네.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좀 다듬어지면 이제 새로운 보험에 또 가입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주는 보험이 있나 봅니다. 그걸 승환 계약이라고 해요. 뭐 보통의 경우는 예전 보험 안 좋으니까 얼른 갈아타자. 네. 이게 이제 이런 논리로 승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계약 그렇기 기간이 때문에 6개월 이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까지의 기간이 6개월. 그러면 이건 승환 계약으로 보고 간주하고 너 고객 잘못 설명해주고 저 새로운 거 더 많이 남는 거 가입시켰지라고 그러면 보는 언제고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보험사에 요청해서 옛날 보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추석 특집 책으로 읽는 경제 잠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추석 특집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최용진 재무설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가 광고 잠깐 들어야 할 시간을 깜빡하고 놓쳤어요. 예. 계속 좀 질문 좀 드려보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아까 그 승환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게 나한테 불리한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소비자가 뒤늦게 했다면 네. 6개월 안에는 나 이거 되돌려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보험이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 청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존 보험이 소멸된 시점부터 네. 6개월 알겠어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 그 중간에 특별하게 아프시거나 크게 다치실 일만 없으시면 부활 청구 가능합니다.
아, 보통은 내가 보험 가입한 후에 아유 내게 잘못 설명 들었거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네. 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저 이 보험 가입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 짧죠. 네. 그게 얼마나 되죠? 그게 한 달이기도 하고 뭐 온라인 보험은 좀 길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런 걸 청약 철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까지도 유예를 해주는 것이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만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름, 한 달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보다 더 긴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가입한 일로부터 90일까지 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도 내가 애초에 가입했던 본인의 니즈랑 다른 보험이다 싶을 때에는 9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품질 보증을 신청해서 네. 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할 수 있다는 네, 뜻이에요? 맞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네.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가입 계약서 손에 쥐고 난 후에는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네. 한 달 지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해약이 안 돼요라고 배웠는데 네. 90일까지는 해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해져 있기로는 예.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부본을 받지 못했다든가 네. 아니면 증권을 받지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들어서 품질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보험 상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에도 품질 보증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 네. 애초에 내가 그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네. 이러한 경우에도 품질 보증이 가능합니다. 아, 그 말은 그럼 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보험회사가 반증을 해야만 그 의사를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개는 보험 가입할 때 네. 저도 가입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쓰세요 고객님 하면 제가 설명 들었음 이렇게 쓰고 이거 확인 받았음이라고 쓰세요 그럼 확인 받았음 이렇게 써요. 제가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어도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내가 보험 잘못 가입했구나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90일까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군요. 보시면 되는데 예. 또 그것을 또 악용해서 보험 상품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임의대로 갈아타시는 예. 악용하는 경우는 좀 없으셔야겠죠. 맞아요. 그런 보험도 있긴 있더군요. 네. 소비자가 악용하기 시작하면 네. 잠깐만 그 기간 보장받고 저 처리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개는 90일까지는 되는데 갈아탄 승환 계약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도 그 유예 기간을 준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소에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에도 자주 질문 보내오시는 거 하나 좀 볼게요. 변액보험 이야기인데요. 네. 아유,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보험이더군요.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제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보통 주셔요. 변액보험은 펀드 가입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바구니에다가 이런저런 펀드를 골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본인이 굴리는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관리가 필수적인 보험인데요. 네.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보험을 저축보험에 있어서 네. 금리 연동형 보험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복리저축보험이 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예정이율이 얼마예요? 뭐 네. 이런 게 바로 그 이자를 주는 보험이고. 근데 그 이자가 물가 상승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투자형 보험이고 그 투자형 보험을 변액보험이라 부르는 것뿐입니다. 네. 그 이제는 펀드란 용어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펀드로 굴리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금리 연동형 보험은 보험사가 내 돈을 가져가서 보험사의 계좌 안에서 정해진 이자를 불이해주는 보험이라 보시면 되고 보험사가 알아서 스스로 굴리는 거고. 네. 예.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내 돈을 가져가서 보험사 내의 계좌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의 돈을 맡기는 보험을 변액보험이라 부르면 됩니다. 내 돈 받아서 네. 보험사는 다른 데다 넘겨놔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굴려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예. 이 거래 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그 돈을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거 잘 굴려가도 우리는 모르고
잘 못 굴러가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 책임 안 져요. 이런 보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출발은요. 보험사는 그 사업비를 떼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낸 대가로 구조적으로 이것이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네. 자산운용사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보험이라 보시면 돼요. 업무가 제휴된 자산운용사가 네. 잘 굴리고 있는지 잘 못 굴리고 있는지 네. 뭐 쉬운 표현으로 관리 감독을 하거나 행여 저 펀드를 굴리기로 한 A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네. 그 자산운용사의 그 펀드의 성과가 좋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는 거래를 끊고 다시 다른 자산운용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주겠나라고 보험사는 약속을 한 게 변액보험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가만히 듣고 나니 네. 굳이 보험사가 그 펀드를 엄선해서 네. 소비자들, 우리 가입자들한테 메뉴로 갖다 주실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가입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회사가 좀 더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수익률이 떨어지면 덜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도 열심히 하겠으나 그렇지 않지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일반 펀드와는 다른 펀드입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직접 굴리지 않기 때문에 네. 해당 보험사가 변액 상품용으로 따로 만든 펀드예요. 변액 전문 따로 펀드예요.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펀드는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는 펀드는 설정액이 즉 자산의 규모가 100억 원이 이하라면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기피하는 펀드입니다. 네. 네, 어쩌면 펀드가 망하는 그런 예. 펀드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변액보험에 있는 펀드들은요. 보통 상위권에 있는 펀드 중에서 운영 규모가 네. 1조 원이 넘는 펀드가 있긴 합니다만 평균 자산 운용의 총액이 예. 79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10억도 안 되는 펀드가 전체의 17%나 됩니다. 그러니 변액보험에 가입했으면 내 돈은 그런 펀드들에 돌아가는 건데 그런 네. 펀드들에서 네. 심지어는 시중에서 팔지도 않는 변액보험 전용 펀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네. 이상한 펀드들이 꽤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있는 돈들은 또 어디 다른 좋은 곳에 갖다 집어넣고 움직여 놔야 되네요. 내 돈이니까. 뭐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금융소비자분들이 일일이 이것을 자산운용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관리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 변액보험을 판매하신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보험인지 모르고 또 가입한 분들도 많을 텐데 참.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가입을 해놨으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예. 변액보험은 절대로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변액보험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또 한번 모셔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신 최용진 재무설계사와 함께 내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에 숨어있는 기능들 공부하고 배워보자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네, 이야기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련한 책 쓰신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어로 휘갈겨 쓰는 어떤 질병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상과 직원이 그걸 잘 몰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급을 해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글씨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보상과 직원이 그럼 암인가 보다 잘 모르더라도 네. 주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 회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말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님. 하여튼 저희가 모르겠으니까 못 드려요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는 네.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최대한 적게 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지는 않겠지만 이건 어쨌든 직원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나는 영수증을 10장을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상과 직원이 한두 장 정도 일하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보험금 청구를 본인 스스로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 직원은 또 보상과 직원이 또 아니거든요. 네.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저도 보상이 전화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 된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군요. 모르면 예. 모른다는데 몰라서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이런저런 들은 것도 있고 네. 또 도움을 청할 지인들이 있으니 네. 이런 거 안 된다는데 정말 안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서 다시 청구를 해서 받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전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구나라고 물러나지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에 잘 갖추어진 시스템에 일반 금융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이런 대항을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막막해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죠. 주로 실손의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실비 보험 안에 골절 진단금, 뭐 뼈가 부러졌을 땐 뭐 20만 원 줍니다. 이런 네. 것들 또는 입원 일당 말하자면 하루 저녁 병원에서 주무시면 하루에 2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드립니다. 일당이라는 게 또 특약의 형태로 끼워져 있거나 또 진단금 같은 것들 무슨 질병에 걸리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8월 한가위 넉넉하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만난 가족들, 친척들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멋진 추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문에 장을 보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내린 것보다는 가격이 오른 물건을 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감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보다 항상 높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느끼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지요. 이런 심리는 우리가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이익보다는 손실에 좀 더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길 가다가 내 돈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이 다 있다 보니까 재테크나 투자를 할 때도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저자 최용진 재무설계사를 모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재테크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추석 특집 책으로 읽는 경제. 오늘은 우리 가정 살림에 도움을 줄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신 최용진 재무설계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이건 재테크 서적인가 싶긴 한데 일반적인 재테크 서적들은 대개는 이렇게 그런- 돈을 굴리는 목적으로 주로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가입하기도 한다. 뭐 아니면 같은 안보험인데 이번에 가입하면 7만 원에 할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8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해주면 예정이율이 변동돼서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 소비자들은 조금 현혹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꼭 지금 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보험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험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의 어떤 니즈나 목적 이런 방향에는 맞지 않은 다른 보험을 엉뚱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네.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뭔가를 쇼핑하고 오면 예. 이거 세일한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네. 정말 내가 필요한 제품인가는 뒤늦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마음속으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보험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싸다는 이유로 이번 달까지 싸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아까도
비근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은 적어도 1억 정도는 진단금이 어디선가 나와줘야 된다는 네. 설계사의 설득에 동화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는 암 진단금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있는 데다가 심지어 실손 보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암보험을 더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걸리면 직장 못 다니고 네.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네. 뭐 암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안 들어올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은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요. 예. 그건 뭐 미래에 닥칠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하는 비용치고 암 진단금으로 1억 정도를 받기 위해서 월에 매월 네. 60만 원, 70만 원씩 저축 대신에 보험을 한다는 것은 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과도한 대비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이것저것 당연히 돈도 들고 벌이가 또 멈추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100% 해지하거나 대비하려고 돈을 붓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과도한 것이다 이 말이군요.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네,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해서 예. 정말로 뭐 크게 아플 때를 대비한 건강에 힘쓰는 비용으로 쓰던지 네.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비용으로 쓰면 오히려 뭐 질병도 오히려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네. 보험에 가입한 후에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한 얘기도 있더군요. 이거는 참 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참 다르구나 싶은 게 되게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되면 당연히 찾으러 가면 당연히 주잖아요. 네, 돈을 주네 안 주네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자가 이거밖에 안 붙었어요. 뭐 이거 가지고 싸우기는 하는데 네, 보험금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네. 그게 꼭 불법은 아닌 경우도 있고 복잡하더군요. 소비자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상품을 잘 몰라서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보상의 단계에서 잘 몰라서 또 손해보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 수준은 되신 것 같은데 그 실손의료비 보험을 예를 들자면 뭐 보상과에서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일부러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신청한 실비, 내가 쓴 병원비 정도는 돌려줘라라고 신청을 하면 일부러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재무설계사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제가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네. 어떤 거예요? 주로 예를 들면 감기 내지는 혹은 뭐 다른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네. 보상과 직원이 그 영수증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또는 어떤 진단금 같은 거를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굴리고 모으고 불리세요. 이런 조언들로 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첫 장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네. 방어 포인트, 수비 포인트를 짚어주더군요. 뭐 그렇기도 한데요. 네. 책의 후반에는 또 반드시 꼭 해야만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또 많이 풀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 서적들이 공격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유는 네. 목적이 꼭 금융 상품 판매에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일부러 좀 방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좋은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금융상품에 속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수비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보험과 펀드 우리가 잘 모르는 금융상품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책에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보험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걸 알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펀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네. 항상 공부를 먼저 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공부하게 되는 상품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걸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권유하시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하셨을 테니 가입할 때 이건 좀 따져보세요라고 좀 조언하실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책에도 네. 서술을 하셨지만. 특히나 보험은 제가 생각하는 보험 가입의 목적은 그 병원비 부담에서 해방되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고 실제로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보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정도의 그 개개인마다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면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로 가까운 보험 설계사께서 예정이율이 어떻다, 뭐 공시율이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복잡한 설명을 해가면서 보험료가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줍니다.